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2%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놔도 소비자가 그걸 모르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기업들은 방송이나 신문 등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는 데 돈을 많이 씁니다. 이런 돈을 광고 선전비라는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국내 대기업들 결산 보고서를 좀 들춰보니까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의 12% 정도를 광고 선전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벌고 있다면 그중에 120억 원 정도는 광고비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소위 B2C 기업이라고 하는 분류에는 이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벌어들인 돈보다 오히려 광고 홍보비가 더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애써 쌓아 올린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기업의 성폭력 사건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가구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에서도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는 소리까지 들리는데요. 광고 하나 잘 만들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직장 안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바르고 원칙 있게 대응하는 게 아닐까요? 예, 11월 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남기고 간 재산과 함께 부채도 함께 상속이 되는데요. 혹시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으면, 또는 어디 숨어있는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은 이 문제를 전문 변호사 한 분 연결해서 알아보겠고요. 공사 현장이나 넓은 쇼핑몰 같은 곳에서 직원들이 서로 무전기로 통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전기도 혹시 통신요금을 따로 냅니까? 이런 질문 보내오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들으시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아침에 나온 경제 뉴스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안 나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서운했습니다. 네. 아이 학교 행사가 있어서. 예.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내년 초에나 본격적인 협상 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물론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가면서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 양쪽에서 내놓은 얘기들을 검토해 봤을 때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건 이제 전면 개정으로 가느냐 부분 개정으로 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양쪽이 개정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전면으로 갈 것이냐 부분으로 갈 것이냐가 논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부분 협정, 이제 부분 개정으로 가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절차가 훨씬 간단해서 빠르면 다음 달이라도 갈 수 있다, 이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쪽은 거의 모든 것들이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10일에 이제 관련 공청회를 열도록 돼 있고요. 네. 이와 함께 이제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개정 합의 관련 내용은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일정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사실상 개정 협상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분이 아니고 전면 개정이라고 하면 무역촉진 권한법에 따라서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도 뭐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사실 이것 때문에 내년에야 돼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부분 협상이라면 다음 달이라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굳이 미국은 의회 안 거쳐도 되는 범위가 있나 봅니다. 조금만 바꿀 경우엔. 예, 그렇습니다. 부분 협상이라고 하면 네. 의회 이런 절차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도 괜히 질질 끌다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행정부가 서로 협의를 하고 와서, 네. 미국이 이거 고쳐달라는데요, 또는 한국한테 이런 거 요구하고 우리는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 이런 거 가서 협상 요구하고 올게요라고 양쪽 의회에다 먼저 얘기하나 봐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네. 각 국가 간의 협상이다 보니까 의회 일종의 보고는 분명히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떤 승인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과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이제 전면 개정이냐 네. 아니면 부분 개정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사전에 네. 협의를 한다.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이거 뭐 미국이 먼저 저 불만 있다고 해서 시작한 거니까 네. 도대체 미국은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냐?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저희 측 대표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 김 본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쪽에서 질문이 있었죠. 야당 쪽에서 이 개정협상 진행하는데 미국이 지금 가장 크게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 이런 질문을 했고 김현종 본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좀 빨리 낮춰달라라는 요구가 좀 강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세 관세. 인하 속도를 좀 빨리 해달라. 한미 FTA는 두 나라가 서로 관세 없이 왔다 갔다 무역하자 그 말일 텐데. 예. 관세를 좀 더 빨리 낮춰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당시에 한미 FTA를 발효시킬 때 네.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길게는 한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관세를 낮추기로 돼 있는 품목들이 한꺼번에 못 낮추니.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1,500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농산물 관련해서 네. 2년에서 길게는 뭐 15년, 20년까지도 뭐 몇 개 품목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지금 발효된 지 시점이 지났잖아요. 네. 지금도 농산물 545개 품목은 관세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쇠고기 같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팔고 싶은 품목의 경우엔 그렇죠. 관세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거 감질난다 이 말이군요. 예. 그래서 이 관세 인하 속도를 좀 빨리 가자라는 요구가 좀 강하다라는 처음 것이고요. 합의 때보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기와 에너지를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미국에서 많은 것을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미 무기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구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잖아요. 그래서인지 뭐 트럼프 대통령도 딱히 그 한미 FTA 개정과 관련돼서 강한 어조의 발언도 별로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농산물 쪽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김 본부장이 또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농산물은 손 안 대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접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도 우리도 속 시원히 농산물도 다 관세 없이 왔다 갔다 하게 해줄게 하면 그 당시에 우리도 속 시원했을 텐데 네.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많은 걸 양보하면서도 이 농산물은 좀 천천히 엽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 글쎄요 이거 뭐 12개월 할부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남은 할부금 갚으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미국에다가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세금을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미국 예. 정부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서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재계와의 접점의 자리가 별로 없어서 많이 아쉬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만찬 자리 첫날 만찬 자리에 이제 재계 총수들이 좀 참석을 했고요.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우리 재계 쪽 그 대표들과 미국 쪽에 이제 재계 대표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자리를 좀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제 대표 주재격으로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서 미국 쪽에다가 자료를 준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4대 그룹을 포함해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사를 해보니 향후 5년간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구매하는 규모가 무려 83조 원이나 되더라 우리 돈으로. 네. 이만큼 할 테니까 무역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테니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좀 달라. 우리도 이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면 뭐 특별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하면 세금도 없애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좀 주면 미국에 공장 지을 것이고 네. 안 주면 우리 안 짓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서로 협상도 되고 하는데 이미 지어야 할 이유도 많고 직구도 있고 심지어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면서 세금 깎아달라고 하면 글쎄요. 그건 뭐 들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오고 가는 거라서. 다른 얘기 하나 들어보죠. 네네. 재밌는 얘기네요. 카풀 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러스라고 하는 카풀 앱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서울시가 이 카풀 앱을 운영하는 회사를 경찰에 고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플러스라는 회사가 이제 이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카풀을 하는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을 하겠다라고 표시를 하면 네. 그 주변에 이 앱에 등록돼 있는 자기 차가 있는 사람이 동선이 같으면 네. 제가 태우러 갈게요. 라고 하고 와서 이제 이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건데 모르는 사람이랑 일회용 카풀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일부 요금을 받습니다. 돈도 좀 받고. 예. 그러니까 비워서 가느니 예. 옆에 사람 동승해서 가고 어차피 가는 길에 돈도 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근 나가기 한 20분 전에 카풀 앱 열어보면 나하고 방향 같은 이 사람이 있네? 그럼 거기서 픽업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금은 택시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저렴하다고 해요. 알겠어요. 이용자는 택시보다 싸니까 좋고 예. 태워 가는 사람은 어차피 빈 차로 갈 거 방향 같으면 태우니까 좋고. 그렇죠. 작년 5월에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지금 75만 대가 이 카풀 차량으로 여기에 등록돼 있다라고 하고 네. 누적 이용 고객도 370만 명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던 회사인데 서울시가 이번에 이 카풀 업체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회사를 경찰에 여객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이 서비스를 사실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출퇴근 시간에만 이 회사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사실상 24시간 서비스로 바꾸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면 네.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거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우버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왔다가 그죠? 장사 못하고 나갔잖아요. 2년 만에 철수했죠. 못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돈 서로 주고받고 남을 태워주고 하는 건 이건 택시의 영역이지 그냥 너희들끼리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네네. 그 법을 못 깨서 나간 건데 네. 카풀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버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지금?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 81조에 보면은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가용으로 손님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카풀 서비스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법에 예외 조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이 법에 맞춰서 아침 출근 시간, 오후 출근 시간에만 운영을 했던 거죠. 한 4시간씩. 이 법 만들 때 네. 우리 김 대리랑 박 대리랑 서로 카풀하고 김 대리가 박 대리한테 한 달에 한 10만 원씩 기름값 보태주고 기름값 좀 있는데 보태주고 있는데. 그죠?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거냐? 이제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놨군요. 예,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예. 이걸 이제 이 회사는 우버처럼 24시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 네. 이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3분의 1이 유연 근로제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 외에도 많다. 그래서 오전 11시도 예. 출근 시간으로 왜 못 보냐 이 말이네요. 이 출퇴근이라는 것을 굳이 아침과 저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지금 서비스를 이제 다양한 출근 시간대에 맞춰서 고를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사실상 24시간 서비스에 들어간 것이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 이 출퇴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요. 두 번째는 예외 조항을 둔 이유는 출퇴근의 어떤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외 조항인데 네. 이거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또 카풀 업체는 서울이 지금 24시간 내에 교통 체증인데 굳이 이걸 출퇴근만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할 분이 이 카풀 업체를 이용해서 남의 차를 같이 타고 가면 네. 그분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안 탈 테니까 지하철과 버스는 그만큼 덜 붐빌 테니까 서로 좋은 일이긴 한데 네. 이분이 카풀 업체 없었으면 택시 탈 뿐인데 택시의 영업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겠습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그렇죠. 이건 사실 택시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택시의 사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서울시의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자가 사업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침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스타트업을 키워야 된다. 새로운 혁신적인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서울시도 이거는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어느 정도의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택시라고 하는 게 뭐 아무나 택시 회사 하시고 요금도 마음대로 받으세요라고 하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으나
택시는 요금 규제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내장 사는데 내 맘대로 왜 요금 못 받아 하면 규제를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만큼 또 생계는 보장을 해줘야 되니 네.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오후 2시에 상암동에서 여의도로 가는 사람이 나 퇴근하는 중이다 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또 막을 겁니까? 그렇겠네요. 원래 이 법 만들 때 그래서 출퇴근 시간은 가능한데 출근 시간은 뭐 아침 6시부터 9시까지고 퇴근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뭐 9시까지다. 그죠. 이렇게 정해 놨어야 별 말이 없는 건데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면 이제 말이 없는데 출퇴근이라는 이 법 단어를 만들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법 만들 때는 혹시 2시에 퇴근하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죠? 라고 아마 의견이 있었을 텐데 네. 야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그냥 출퇴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시간이지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네.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120여 개 스타트업들이 회원으로 지금 돼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서울시의 이번 고발은 이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행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이런 규제 그림자가 계속 있다라고 하면 스타트업의 발전에 굉장히 저해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제가 선택할 권한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요금도 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극받는 경쟁업체, 그러니까 택시나 이런 데가 서비스가 좋아지거나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사업이 완전히 망가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전체 사회에 있어서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접점을 찾아서 조금씩 허용을 하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접점을 찾아갈지 그리고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부동산 앱, 수수료를 한쪽에서만 받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회 전반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빠른 사회 변화와 제도의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런 업으로 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생길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우버도 그렇고 카풀도 그렇고 네. 마찬가지인데 왜 이분들은 이걸 업으로 할 수 있지? 생각해 보면 산업금이라는 걸 안 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들을 전부 다 회사 택시는 다 없애고 다 개인 택시로 만들어주면 각자 할부로 차를 사든 현금으로 차를 사든 사서 산업금 안 내고 운영하면 요금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분들 수입이 늘어나거나 아주 좋은 일일 텐데 그러면 이제 개인 택시 라이센스 갖고 있는 분들이 싫어하겠죠? 이거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참 답이 없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이영호 씨가 휴대폰은 매월 요금을 내야 쓸 수 있는데 혹시 무전기도 요금을 내고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무전기는 그냥 건전지만 갈아 넣으면 늘 공짜로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독특한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공사 현장이나 넓은 쇼핑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서로 무전기로 통화하죠. 거의 휴대폰이랑 비슷한 기능인데 통화 요금이 따로 부과되는 건지 궁금하다는 건데요. 무전기도 요금 냅니다. 한 달에 1,000원입니다. 무전기용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를 정부에 내는 건데요. 그렇다고 모든 무전기가 다 요금 내고 쓰는 건 아니고 출력이 큰 업무용 무전기에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일반인들이나 아이들이 쓰는 생활용 무전기는 출력이 작은 거라서 요금은 따로 안 받고요. 무전기 살 때 무전기 가게에서 이건 출력이 높아서 요금 내고 쓰셔야 되는 무전기예요. 이렇게 안내는 해줍니다. 그러면 등록하고 요금 내고 쓰셔야 되는데 그냥 등록 안 하고 요금 안 내고 써도 무전기가 작동은 잘합니다. 다만 불시에 이 무전기 요금 걷는 기관에서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 동네에 요금 안 내고 쓰는 고출력 무전기가 없는지 돌아다니면서 무전기 전파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쓰는 업무용 무전기는 한 달에 1,000원씩 요금 내고 쓰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저희한테 이렇게 질문 보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도 공부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참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 더 보죠. 청취자 민준홍 씨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 가서 조회를 해보니까 이거 요즘 분명히 한 7억 원 정도에 거래되는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데 간혹 5억 원 선에서 거래됐다는 신고가 가끔 들어오더라. 진짜 이렇게 싸게 거래된 게 맞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낮은 가격에 거래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금매로 팔렸더라도 이렇게 싸게 팔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 가격에 간혹 실제 거래됐다고 정말 신고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보다 비싸게 팔렸는데 이제 파는 쪽에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 써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실제로는 7억에 거래해놓고 5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진짜 그렇게 거래됐는지 당사자들을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 차액을 뒷돈으로 현금으로 주고받고 나 진짜 5억 원에 거래했어요.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이 우기면 참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그치기도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아파트를 매매 형식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이 부모님한테 정말 돈을 들이고 부모님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자식이 사는 건데요. 이때도 시가보다 싸게 되는 거래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7억짜리지만 아들이니까 5억에 주겠다. 이제 이런 건데 아니 7억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팔면 사실상 아들한테 2억 원을 증여하는 거 아니냐, 이래도 되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현행 세법에는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싸게 넘길 때 시세보다 3억 원 넘게 싸게 넘기거나 아니면 시가보다 30% 넘게 세일해서 팔거나 하면 그 이상은 증여한 걸로 보고 증여세를 물린다, 이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7억짜리 아파트를 2억 싸게 넘기면 이게 3억 이상 싸게 넘긴 게 아니니까 증여로는 안 보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문제가 좀 있는 규정이긴 한데 당시에는 법 만들 당시에는 야 부모가 자식한테 몰래 그냥 주는 경우도 허다한데 돈 받고 파는 게 그게 어디냐, 이런 건 좀 봐주자라는 법 감정이 있을 때 만든 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면 그런 부분까지도 증여세를 추징하겠죠. 아직은 합법의 범위에 있는 거래라서 그런 거래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뭐 경황도 없고 치러야 할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그 이후에 부모님의 재산과 부채를 자녀들이 모두 물려받게 되는데요. 재산이 더 많으면 관계가 없지만 이게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고민거리가 좀 생깁니다. 신은숙 상속 전문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한 상식들 좀 알아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님,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은 재산도 있고 부채도 있으실 텐데 자식들은 재산만 상속받을래요? 이게 안 된다면서요? 당연히 안 됩니다. 상속은 민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아버님이나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극 재산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채무 같은 빚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적극 재산인 부동산, 그다음에 소극 재산인 빚을 모두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고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승계하거나 아니면 아유 재산이고 부채고 저는 몰라요, 안 할래요라고 다 안 받을 수는 있습니까, 그럼? 예, 전부 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가능하다. 받거나 전부 예. 안 받을 수 있지 선택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안 받는 경우를 그래서 상속 포기라고 하는군요. 네, 상속 포기 제도가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더 많으신지 부채가 더 많으신지를 확인을 하고 아유 이거 네. 부채가 더 많구나라고 하면 일단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되는군요. 재산을 살펴봤더니 부채가 많은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예.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다만 빚이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가 불분명하고 예. 그 금액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그때 이용할 수 있는 한정 승인 제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배울 게 있네요. 일단 상속 포기는 아까 3개월 내에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기간이 지났는데 하다가 정신없이 경황 없이 지났는데 알고 보니 부채를 남긴 게 더 많더라. 뭐 잘 못 알아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부채라고 하는 건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니라 누군가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남모를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부모 자녀 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밀접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예. 아버님이 은행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채를 얼마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아. 아버님이 빚이 없는 줄 알고 이 기간을 지나서 사실은 단순 승인이 된 경우에 1년쯤 지나서 채무자나 채권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님의 빚을 돌려달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지요. 이럴 때를 위해서 보완해준 제도가 역시 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아버님의 채무를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때 네. 그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말은 한정승인이라는 건 나 상속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라는 걸 늦었지만 하는 걸 한정승인이라고 해요? 예, 늦었지만 할 수 있는 거고 네. 단순 승인이나 포기하고는 달라서요. 예. 한정 승인은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있는데 예. 이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개인 재산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님 재산에서만 집행 가세요. 이렇게만 승인하는 게 한정 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이 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네요. 혹시라도 빚이 더 있으면 그건 못 갚는 거고 내가. 네. 재산과 부채를 따져서 플러스나 제로일 경우에만 내가 갖겠다는 뜻이니까 네. 그러면 그냥 돌아가시고 나서 무조건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그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권리관계, 채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예. 한정 승인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일단 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신청을 할 때 예. 아버님의 적극재산과 예. 소극재산을 정리를 해서 목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좀 번거로움이 그래요? 있어서 아버지의 채무가 확실히 초과하고 있다라고 보면 포기하는 것이 더 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포기는 하는 게 제일 간단한데 이런저런 채무를 보니 채무가 더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러나 혹시 이 채무 중에 또 안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나는 한정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게 되니까 본인의 재산에 침해가 없으니까 이때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속은 1순위에서 만약에 1순위 자리 전부 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자한테 역시 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락을 하지 않는 형제자매라든가 사촌들이 피해갈 수가 있어서 네. 1대인 자녀나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해주게 되면 예. 그 당대에서 상속 문제가 정리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재산 상속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1순위자가 한정 승인을 하는 방법도 친인척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그러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무리 봐도 빚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네.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부모님한테 빚 받아야 될 분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순위자인 저 아버님의 아버님 예. 대로 가고요. 그 예. 아버님이 생전에 계시지 않는다면 형제자매한테 청구가 들어갑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삼촌, 그렇죠. 고모, 이모 이런 네. 분들한테 청구가 간다는 거네요. 예, 청구가 간다는 거죠. 이 상속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대를 넘어야 끝나게 되는 것이어서 예. 또 선순위자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정리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활용하는 것이 한정승인 제도입니다. 삼촌의 입장에서 보면 형이고 고모의 입장에서 보면 뭐 오빠나 남동생일 텐데 그럼 형이나 오빠나 남동생이 사망을 했을 때도 네. 돌아가신 분이 채무가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여부를 삼촌이나 보통은 이모나 잘 고모도 모르죠.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부채가 사실은 많을 뭐 경우엔 이제 자칫하면 나한테까지 넘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선대가 일단 선대가 포기를 전부 한다라고 하면 2순위, 예. 3순위자한테 상속이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먼저 채무가 얼마인지를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상을 당했는데 조카한테 가서 혹시 아버지가 빚 많다는 얘기 평소에 안 하시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네. 이거 참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만 그럴 때 상주인 조카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아들 딸이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 부모님의 부채가 많을 경우에 그 아들 딸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고 딱 네. 그렇게 하면 고모, 이모, 삼촌들도 안심할 수 있으면 네. 저는 아무리 봐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한정 승인 신청을 자동으로 하는 게 저희가 파악한 자산과 부채가 이렇게 있는데 부채가 뭐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는 한정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네. 제일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채무 초과가 예상된다라고 하면 네. 상속인이 이제 오빠와 여동생 이렇게 둘이라고 하면 네. 여동생 같은 경우는 상속을 포기하고
오빠는 한정 승인을 해준다라고 하면 오빠인 1순위자에서 채무가 정리가 되는 효과가 있겠지요. 상속이 마무리가 되죠. 그렇다고 하면 직계 비속이라든가 삼촌이라든가 이런 다음 순위자에게 피해를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대가 전부 한정 승인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 필요한 분은 한 분만 남기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간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명만 한정 신청을 하고 네. 나머지는 다 상속 포기를 한다.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엔. 네네. 한 명만 한정 신청하면 그분이 모든 걸 다 떠안고 끊는다는 뜻이니까. 다 떠안고 아버님의 그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상환하게 되고 상속 문제를 종결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네. 저라면 한정 승인 신청을 그냥 자동으로 3개월 안에 한다. 최소한 네. 그거 했다고 손해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재산이 더 손해볼 혹시 일은 없지요. 재산이 더 다만 많으면 이제, 그걸 가지면 예.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재산을 찾아서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정리를 해서 재판부에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번거롭다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지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자료는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웬만하면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어려운 절차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럼 신 변호사님한테 도움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들 또 그러라고 서비스 하시는 거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려운 서비스가 아니어서 어느 법률사무소나 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갑자기 모르던 부채가 나올 걸 대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네. 모르는 재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험에 가입하셨는지를 깜빡 몰랐는데 나중에 수억 원어치 보험금이 나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는데 나는 상속 네. 포기를 해버렸네 라든가 네. 그런 경우에는 뒤늦게 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당연히 자녀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아버지가 빚만 있는 줄 알고 상속을 포기했는데 100억 원대의 보험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100억 원은 돌아가신 아버님 것이 아니고 자녀 겁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아니어서 100억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이 100억을 받은 걸 가지고 아버님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물려준 돈이 아니고 네.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서 아들한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속 재산이 아니어서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험금이 아니라 재산 다 정리하고 상속 포기를 했는데 그 오래 살던 집에 마당을 캐봤더니 금괴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예. 뭐 그 금괴라고 하면 그냥 가지면 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그거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아, 그것은 상속 포기는 예. 3개월 내에 하기에 돼 있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상속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한 달 정도 뒤에 즉 상속 포기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뒤에 재산이 나타났을 때 제가 상속을 포기한 거를 취소하겠습니다라는 게 가능하냐? 안 된다라고 법에 명시되고 있어서 예. 한 번 포기한 것은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상속 포기를 하실 때도 신중하실 필요가 있죠. 알겠어요. 3개월 안에 해결해야 될 일이 꽤 있어서 상주들은 경황이 없을 텐데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나 채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알아보려면 제일 좋은 네. 방법이 뭡니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망한 분을 사망 신고를 하러 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망인의 주소지인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실 텐데요. 네. 그곳에 가시면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이분한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부동산 소유, 예. 그다음에 국세 체납 여부, 국민연금이 가입된 유무 등 6가지를 다 일괄적으로 조회를 해서 우편이라든가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 가면 있다고요? 주민센터에 가족관계 등록부 담당 공무원한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남기신 재산 채무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하면 알아듣겠군요. 뭐 안심상속 네. 뭐 그런 그 몰라도 예, 이름 맞습니다. 몰라도 알겠습니다. 신은숙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긴 한데 어디서 알아봐야 될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취재해 오시는 분입니다. 친절한 하나 씨 오늘도 나오셨어요. 이하나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기 자동차 살 때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있어서 네, 결국은 이게 보통 휘발유차보다 경유차보다 싸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저런 국가가 주는 보조금 때문이라고 하죠.
얼마나 줍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차 네. 한 대를 나 지금 방송 끝나고 나서 사러 간다.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줘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 보면요. 정부에서는 한 대당 1,400만 원을 주고요. 네. 여기에다가 지자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그건 지자체별로 좀 다릅니다. 최고 많이 주는 곳이 충북 청주인데요. 여기는 네. 1,000만 원 정도로 주고 있는데 보통은 500만 원 선입니다. 아, 지역마다 다르다? 네. 그럼 청주 가서 사야겠네요. 그럼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아. 합니다. 네, 주소지 뭐 이전할 수도 있는데 서울시의 네. 경우는 신청하기 전날까지만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지나 실제 운행지 등록을 그 해당 지자체로 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다 청주 가서 등록하고 서울에서 운행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법 위반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만은 있네요. 왜 청주에 사는 분은 많이 받고 서울 사는 분은 적게 받고. 그게 일단은 전기차 수요를 조사하고요. 예. 또 거기다가 예산도 돼야 됩니다. 지자체 예산이 네, 예산이 다르니까? 넉넉하지 않으면 적게 줄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우리 동네는 300만 원밖에 안 주는구나. 그래도 살래 신청할래 네. 하면 전기차 사고 신청하면 누구나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또 아니고 빠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입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은 2, 3월에 지원금 받아가세요 공고가 뜨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어이구. 네, 그래서 빨리 선착순으로 하셔야 되는데 가끔은 뭐 추첨을 하는 곳도 있긴 하는데요. 네. 대부분은 선착순이라서 뭐 연초나 봄까지는 봄에 신청을 사셔야 하셔야 되겠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사계절로 나눠서 1분기에는 몇 명 이렇게 해줘야 가을에 그렇죠. 사는 분도 최소한 혜택을 보거나 음. 하지요. 올해도 뭐 추경 예산을 8월에 한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알겠어요.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정부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는데 네. 중앙정부 보조금은 남아 있는데 대당 뭐 1,400만 원 준다고 하셨죠? 네. 지자체 보조금 우리는 700만 원인데 이건 똑 떨어졌다고 하더라. 에이, 그럼 나 그냥 1,400만 원만 받고 살래? 이거는 돼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이것도? 예, 이 지원금이라는 물줄기가 정부에서 따로 흘러나오고 지자체에서 따로 흘러나오는 게 예. 아니더라고요. 미리 지자체가 뭐 이것저것 따져보니 올해는 우리가 한 1,000대는 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럼 정부가 한 해 예산을 편성할 때 1,000대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을 한꺼번에 지자체에 주거든요. 아, 정부 네. 예산도 지자체마다 찢어져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거를 시의회에서 땅땅땅 하면 또 집행도 지자체가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지자체를 건너뛰고 국가 것만 받을 수는 그건 안 없는 된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있어서요, 실제로 예. 내년부터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그럼 어딘가 다른 동네 께 남아 있으면 그것만 받고 나는 지자체 보조금은 안 받고 사겠다? 그건 아니고요. 국가 보조금만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차량 대수를 500만 원을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네, 500대, 500대. 예, 예. 네. 네. 500대 정도를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곳간이 비었다. 혹은 우리 지자체는 전기차 지원을 안 해주는 곳이다 하면 국가 보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새해 들어서자마자 2, 3월에 봄에 봄 넘기기 전에 네. 전기차 사자 이게 오늘의 요령이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이건 뭐 하나 씨한테 여쭤볼 건 아닌데 전기차를 사면 왜 보조금을 주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그래도 네. 다른 차도 있거나 돈 좀 있는 분들이 사는 걸 텐데 그렇죠. 우리 돈이 남진 않잖아요. 그냥 비싸게 사시라고 네. 하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일단은 휘발유차 대신에 전기차가 돌아다니면 예. 매연이 줄잖아요. 그럼 호흡기 질환에 걸려서 병원 가는 사람도 줄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돈도 줄어들 테고요. 예.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필요한데 비싸니까 좀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단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보조금이 조금 줄어든다는 소식도 들리더군요. 차량 대수는 늘어나는 대신에 1,200만 원. 그래서 200만 200만 원 원 정도가 줄었네요. 줄어듭니다. 네. 올해는 마감된 곳이 많다니까 일단 사실 분들은 내년 지원 공고가 언제쯤 뜨는지 문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1월 5일 날 전화하면 아직 반영도 안 돼 있을 테니까 그렇죠. 대개는 공고가 언제 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뭐 2, 3월 안에는 공고가 나고요. 예. 뭐 각 지자체별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환경부가 운영하는 통합 콜센터가 있습니다. 좀 번호를 알려드릴 텐데요. 네. 1661-0970 1661번에 0970 이 번호로 문의하시면 전기차와 관련한 네. 다양한 문의를 여기서 다 상담해 준다. 종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화 무제한 요금제도 이거는 요금 받는다면서요? 1661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빨리, 300분까지는 또 쓸 수 있다고 하니까 30분으로 30분? 무료. 네. 알겠습니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점심들 잘 챙겨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많은 걸 양보하면서도 이 농산물은 좀 천천히 엽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 글쎄요. 이거 뭐 12개월 할부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남은 할부금 갚으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미국에다가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세금을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미국 정부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서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재계와의 접점의 자리가 별로 없어서 많이 아쉬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첫날 만찬 자리에 이제 재계 총수들이 좀 참석을 했고요.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우리 재계 쪽 그 대표들과 미국 쪽에 이제 재계 대표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자리를 좀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제 대표 주재격으로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서 미국 쪽에다가 자료를 준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4대 그룹을 포함해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사를 해보니 향후 5년간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구매하는 규모가 무려 83조 원이나 되더라 우리 돈으로. 네. 이만큼 할 테니까 무역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테니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좀 달라. 우리도 이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면 뭐 특별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하면 세금도 없애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좀 주면 미국에 공장 지을 것이고 네. 안 주면 우리 안 짓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서로 협상도 되고 하는데 이미 지어야 할 이유도 많고 직구도 있고 심지어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면서 세금 깎아달라고 하면 글쎄요. 그건 뭐 들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오고 가는 거라서. 다른 얘기 하나 들어보죠. 네네. 재밌는 얘기네요. 카풀 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러스라고 하는 카풀 앱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서울시가 이 카풀 앱을 운영하는 회사를 경찰에 고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플러스라는 회사가 이제 이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카풀을 하는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을 하겠다라고 표시를 하면 네. 그 주변에 이 앱에 등록돼 있는 자기 차가 있는 사람이 동선이 같으면 네. 제가 태우러 갈게요. 라고 하고 와서 이제 이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건데 모르는 사람이랑 일회용 카풀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일부 요금을 받습니다. 돈도 좀 받고. 예. 그러니까 비워서 가느니 예. 옆에 사람 동승해서 가고 어차피 가는 길에 돈도 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근 나가기 한 20분 전에 카풀 앱 열어보면 나하고 방향 같은 이 사람이 있네? 그럼 거기서 픽업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금은 택시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저렴하다고 해요. 알겠어요. 이용자는 택시보다 싸니까 좋고 예. 태워 가는 사람은 어차피 빈 차로 갈 거 방향 같으면 태우니까 좋고. 그렇죠. 작년 5월에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지금 75만 대가 이 카풀 차량으로 여기에 등록돼 있다라고 하고 네. 누적 이용 고객도 370만 명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던 회사인데 서울시가 이번에 이 카풀 업체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회사를 경찰에 여객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이 서비스를 사실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출퇴근 시간에만 이 회사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사실상 24시간 서비스로 바꾸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면 네.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거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우버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왔다가 그죠? 장사 못하고 나갔잖아요. 2년 만에 철수했죠. 못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돈 서로 주고받고 남을 태워주고 하는 건 이건 택시의 영역이지 그냥 너희들끼리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네네. 그 법을 못 깨서 나간 건데 네. 카풀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버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지금?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법 81조에 보면은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가용으로 손님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카풀 서비스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법에 예외 조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이 법에 맞춰서 아침 출근 시간, 오후 출근 시간에만 운영을 했던 거죠. 한 4시간씩. 이 법 만들 때 네. 우리 저 김 대리랑 박 대리랑 서로 카풀하고 김 대리가 박 대리한테 한 달에 한 10만 원씩 기름값 보태주고 기름값 좀 있는데 보태주고 있는데. 그럼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냐? 이제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놨군요. 예,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예. 이걸 이제 이 회사는 우버처럼 24시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 네. 이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3분의 1이 유연 근로제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아침 시간. 잡히는 경제. 네, 아침에 나온 경제 뉴스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안 나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서운했습니다. 네. 아이 학교 행사가 있어서. 예.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내년 초에나 본격적인 협상 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물론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가면서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 양쪽에서 내놓은 얘기들을 검토해 봤을 때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건 이제 전면 개정으로 가느냐 부분 개정으로 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양쪽이 개정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전면으로 갈 것이냐 부분으로 갈 것이냐가 논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부분 협정 이제 부분 개정으로 가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절차가 훨씬 간단해서 빠르면 다음 달이라도 갈 수 있다 이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쪽은 거의 모든 것들이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10일에 이제 관련 공청회를 열도록 돼 있고요. 네. 이와 함께 이제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개정 합의 관련 내용은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일정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사실상 개정 협상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분이 아니고 전면 개정이라고 하면 무역 촉진 권한법에 따라서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도 뭐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사실 이것 때문에 내년에야 돼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부분 협상이라면 다음 달이라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굳이 미국은 의회 안 거쳐도 되는 범위가 있나 봅니다. 조금만 바꿀 경우엔. 예, 그렇습니다. 부분 협상이라고 하면 네. 의회 이런 절차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도 괜히 질질 끌다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행정부가 서로 협의를 하고 와서 네. 미국이 이거 고쳐달라는데요. 또는 한국한테 이런 거 요구하고 우리는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 이런 거 가서 협상 요구하고 올게요라고 양쪽 의회에다 먼저 얘기하나 봐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네. 각 국가 간의 협상이다 보니까 의회 일종의 보고는 분명히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떤 승인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과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이제 전면 개정이냐 네. 아니면 부분 개정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사전에 네. 협의를 한다.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이거 뭐 미국이 먼저 불만 있다고 해서 시작한 거니까 네. 도대체 미국은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냐?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저희 측 대표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 김 본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쪽에서 질문이 있었죠. 야당 쪽에서 이 개정 협상 진행하는데 미국이 지금 가장 크게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 이런 질문을 했고 김현종 본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좀 빨리 낮춰달라는 요구가 좀 강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세 인하 속도를 좀 빨리 해달라. 한미 FTA는 두 나라가 서로 관세 없이 왔다 갔다 무역하자 그 말일 텐데. 예. 관세를 좀 더 빨리 낮춰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당시에 한미 FTA를 발효시킬 때 네.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길게는 한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관세를 낮추기로 돼 있는 품목들이 한꺼번에 못 낮추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1,500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농산물 관련해서 네. 2년에서 길게는 뭐 15년, 20년까지도 뭐 몇 개 품목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지금 발효된 지 시점이 지났잖아요. 네. 지금도 농산물 545개 품목은 관세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쇠고기 같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팔고 싶은 품목의 경우엔 그렇죠. 관세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거 감질난다 이 말이군요. 예. 그래서 이 관세 인하 속도를 좀 빨리 가자라는 요구가 좀 강하다라는 처음 것이고요. 합의 때보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기와 에너지를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미국에서 많은 것을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미 무기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구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잖아요. 그래서인지 뭐 트럼프 대통령도 딱히 그 한미 FTA 개정과 관련돼서 강한 어조의 발언도 별로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농산물 쪽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김 본부장이 또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농산물은 손 안 대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접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도 속 시원히 농산물도 다 관세 없이 왔다 갔다 하게 해줄게 하면 그 당시에 우리도 속 시원했을 텐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2%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놔도 소비자가 그걸 모르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기업들은 방송이나 신문 등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는데 돈을 많이 씁니다. 이런 돈을 광고 선전비라는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국내 대기업들 결산 보고서를 좀 들춰보니까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의 12% 정도를 광고 선전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벌고 있다면 그중에 120억 원 정도는 광고비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소위 B2C 기업이라고 하는 분류에는 이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벌어들인 돈보다 오히려 광고 홍보비가 더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애써 쌓아 올린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기업의 성폭력 사건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가구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에서도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는 소리까지 들리는데요. 광고 하나 잘 만들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직장 안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바르고 원칙 있게 대응하는 게 아닐까요? 예, 11월 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남기고 간 재산과 함께 부채도 함께 상속이 되는데요. 혹시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으면 또는 어디 숨어있는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은 이 문제를 전문 변호사 한 분 연결해서 알아보겠고요. 공사 현장이나 넓은 쇼핑몰 같은 곳에서 직원들이 서로 무전기로 통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전기도 혹시 통신요금을 따로 냅니까? 이런 질문 보내오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들으시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